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로 값비싼 샹들리에의 불빛이 쏟아져 내렸다. 하지만 그 화려한 빛은 음식을 드지도 두 사람 사이에 냉랭한 공기를 덮이지도 못했다. 크리스털 잔에 담긴 최고급 와인은 그저 붉은 빛을 뽐낼 뿐이었고, 정성껏 조리된 스테이크는 주인의 손길을 잃은 채 서서히 식어가고 있었다. 이 넓고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의 식사 시간은 언제나처럼 침묵으로 가득했다.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하게 허락된 소음인 듯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다. 강민주는 맞은편에 앉은 아내 한서연을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그녀는 오늘도 변함없이 단정하고 조용한 모습이었다.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 군더더기 없는 실내복, 그리고 표정 없는 얼굴. 결혼 생활 7년 동안 그녀는 늘 그런 존재였다. 집안의 값비싼 장식품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는, 그는 이 숨막히는 정적을 깨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오랜 욕망을 마침내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다는 확신이었을 것이다. 그는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저녁 식사의 정적을 깨뜨리는 망치 소리처럼 울렸다. 서연 씨. 그의 부름에 한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고요한 호수 같아서 민주는 그 안에서 어떤 감정도 읽어낼 수 없었다. 그것이 그를 더욱 짜증나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가 울고 매달리고 분노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이 내리는 이 결정이 얼마나 중대한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관대한 남편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 이제 그만하자. 민주는 최대한 담담한 척하며 말을 이었다. 마치 중요한 사업적 결정을 통보하는 CEO처럼 그는 감정을 배제한 채 용건을 말했다. 이 결혼도는 의미가 없어. 당신도 알잖아. 그의 말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지겨움과 해방감에 대한 기대뿐이었다. 그는 이미 젊고 아름다운 연인 오수진과의 미래를 그리고 있었다. 활기 넘치고 야망 있고 자신을 존경해 맞지 않는 그녀와 비교하면 한서연은 생기 없는 흑백 사진과도 같았다. 민주는 서연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저 손에 들고 있던 포크와 나이프를 조용히 접시 옆에 내려놓을 뿐이었다. 그 작은 행동 하나에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민주는 속으로 비웃었다. 저렇게 감정 표현조차 못하는 여자와 어떻게 7년을 살았을까? 그는 서연이 충격으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이라 지레 짐작했다. 이제 그가 준비한 관대한 제안을 내놓을 차례였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인정 많은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싶었다. 이혼 서류는 내 변호사가 준비할 거야. 당신이 억지 부리거나 시끄럽게 굴지만 않으면 최대한 배려해줄 생각이야. 그는 턱짓으로 펜트하우스 전체를 가리켰다. 이 집 당신 가져. 평생 일 안 해도 먹고 살 만한 위자료도 챙겨주지. 내 명예에 흠집 내지 않는 대가로는 충분히 후한 조건일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한서연의 세상 전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자신의 돈과 지위가 없으면 그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이 눈물을 터뜨리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다.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든 것을 다 바로잡겠다고 애원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것이 그가 상상한 이별의 그림이었다.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동정심을 베푸는 자의 관대함을 만끽하는 것. 하지만 한서연의 반응은 그의 모든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분노하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고요한 눈으로 민준을 잠시 바라보던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저녁 안개처럼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다. 알았어요. 단 한마디였다.
그 짧은 대답에 민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알았다니, 지금 이 상황에 할 말이 그것뿐이란 말인가.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들은 사람처럼 아무런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냅킨으로 입가를 가볍게 닦은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죠. 당신 변호사 연락처 제 변호사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녀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지극히 사무적인 어투로 말했다. 제 변호사라는 단어가 민준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다. 평생 주방과 거실만 오가던 여자가 변호사가 있다는 말인가. 그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다. 아마 이혼을 대비해 국선 변호사라도 알아본 모양이라고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래, 그게 좋겠지. 변호사 당신이 알아서 해. 괜히 똑똑한 척 굴지 말고 내 변호사가 하자는 대로 조용히 따르는 게 당신에게도 이로울 거야. 민주는 끝까지 경고와 조롱을 섞어 말했다. 그는 어떻게든 그녀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었다. 자신의 결정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충격을 주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인 뒤 말없이 침실로 향했다. 그 뒷모습은 너무나도 담담해서 오히려 이별을 통보한 민준 자신이 무시당한 것 같은 기묘한 패배감마저 들게 했다. 민준은 홀로 남은 식탁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노려보았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찝찝함을 떨칠 수 없었다. 예상했던 드라마는 없었다. 아내의 눈물도 애원도 없었다. 오직 자신을 성가신 불청객 취급하는 듯한 그 차가운 평온함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는 와인잔에 남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다. 그래, 충격이 너무 커서 저러는 걸 거야. 내일 아침이면 현실을 깨닫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겠지.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곧장 집을 나섰다. 그를 위로해줄 젊고 아름다운 연인 오수진이 기다리는 곳으로. 그가 떠나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린 후에도 한서연은 한참 동안 침실 문에 기댄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비로소 희미한 감정의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족쇄가 풀려나는 듯한 기묘한 해방감에 가까웠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위장된 작은 패널을 손으로 가볍게 눌렀다. 소리 없이 패널이 열리자 그 안에서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된 통신 장비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익숙하게 헤드셋을 착용하고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중후하면서도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상우 실장 그녀가 맨손으로 일군 거대한 제국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그녀의 가장 충실한 수하였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한서연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변했다. 더 이상 강민준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기업의 냉철한 지배자 한서연 회장의 목소리였다. 조 실장, 계획을 시작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EGIS 법무팀에 연락해서 강민준 씨 측 변호사와 접촉하라고 지시하세요. 조건은 단 하나, 완전하고 투명한 자산 공개입니다. 양측 모두. 수화기 너머의 조상우 실장은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군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완벽하게 실행할 뿐이었다. 그리고 강민준 씨의 회사 MJ건설 관련해서 준비해둔 안건들, 이제 하나씩 실행에 옮기도록 하세요. 너무 빠르지도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게. 그가 자신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스스로 천천히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지난 7년간 그녀는 남편의 무시와 냉대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겨왔다. 사업 초기의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어쩌면 한때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마지막 예의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위장은 끝났다. 찢다. 강민주는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알겠습니다. 우선 MJ건설이 사활을 걸고 있는 판교신도시 프로젝트의 핵심 자재 공급 라인부터 손을 보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처럼 보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조 실장의 보고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두고 있었다. 한서연은 만족스러운 듯 짧게 대답했다. 좋아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통화를 마친 그녀는 헤드셋을 벗어두었다. 그리고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마치 그녀의 발 아래에서 반짝이는 보석들처럼 보였다. 저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에서 그녀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국의 주인은 길고 긴 잠에서 깨어나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민준, 그는 자신이 버린 여자가 누구인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이다. 그의 어리석고 오만한 이혼 통보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을 건드린 것에 불과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정막만이 감돌았다. 강민주는 밤늦게 들어와 옷까지만 챙겨 나간 듯 그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한서연은 어젯밤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으로 거실에 서 있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룬 것 같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 대신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소지품과 간단한 서류 뭉치가 전부였다. 지난 7년간 강민준이 사준 값비싼 옷과 보석 가방들은 모두 제자리에 남겨두었다. 그것들은 강민준의 아내라는 역할에 필요한 소품이었을 뿐 한서연의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 이탈리아에서 직수입한 대리석 바닥 유명 작가의 그림들. 이 모든 것이 한때는 안정된 삶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그저 텅 빈 무대 장치에 불과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미련이나 아쉬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감정가가 매물의 가치를 평가하듯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공간을 훑을 뿐이었다. 이혼 후 이 집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민준의 관대한 제안을 떠올리며 그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서울 시내에 이보다 더 가치 있는 부동산을 수십 채는 더 소유한 그녀에게 이 펜트하우스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잠시 후 그녀의 개인 단말기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다. 1층 로비에서 대기 중입니다. 메시지를 확인한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나서기 전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등 뒤로 펼쳐진 화려한 공간을 돌아보았다. 지난 7년의 위장, 그 감옥과도 같았던 무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강민준의 아내 한서연은 과거 속에 완벽하게 봉인되었다. 이제 새로운 막을 올릴 시간이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지정된 구역에는 화려한 슈퍼카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번호판조차 일반적인 렌터카의 것이어서 누구의 의심도 살만한 구석이 없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정중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그는 보안팀의 최정예 요원이자 그녀의 수행원이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체에 오르자 차는 소리 없이 부드럽게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차가 강변북로를 지나 서울의 심장부 강남으로 향하는 동안 차 안의 풍경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었다. 방음 처리가 완벽한 차 안에서 그녀는 수행원이 건넨 보안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아우라 그룹의 자산 현황과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세계 증시 데이터, 그리고 각 계열사에서 올라온 이런 긴급 보고서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평범한 주부의 그것에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군주의 눈빛으로 변했다. 손가락이 화면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수십 개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핵심 사안에 대한 지시를 간결한 문장으로 입력했다. 그녀의 지시 하나하나가 그룹의 수조 원자산을 움직이고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들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테헤란로의 중심, 주변의 낡은 빌딩들을 압도하며 서 있는 거대한 유리와 강철의 탑 앞에 멈춰 섰다. 아우라 타워, 에우라 타워. 그녀가 맨손으로 이룩한 제국의 심장이었다. 외벽 전체가 최첨단 스마트 글라스로 덮여 있어 날씨와 시간에 따라 투명도가 변하는 이 건물은 그 자체로 아우라 그룹의 기술력과 비전을 상징하는 기념비였다. 정문 앞에는 어떤 회사 로고도 붙어 있지 않았지만 이곳이 대한민국 IT와 금융의 새로운 중심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로비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그녀를 위한 동선을 확보했다. 직원들은 멀리서 그녀를 알아보고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의를 표했다. 그들의 입에서는 나지막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가벼운 목례로 화답하며 오직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히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지문과 홍채 인식, 그리고 음성 확인이라는 3중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자 엘리베이터는 총알 같은 속도로 최상층으로 솟아올랐다. 마침내 도착한 펜트하우스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그곳에는 이미 한 남자가 모든 것을 준비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우라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자 그녀의 오른팔 조상우 실장이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는지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충성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지난 7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젯밤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괜찮아요, 조 실장. 오히려 개운하군요. 서연은 짧게 대답하며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그녀의 집무실은 회장실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게 불필요한 장식은 거의 없었다. 오직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정형과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띄우는 수십 개의 모니터 월, 그리고 중앙에 놓인 거대한 책상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곳이 바로 아우라 그룹의 모든 전략이 탄생하고 결정되는 두뇌였다. 조상우 실장은 그녀가 자리에 앉자마자 간밤에 처리된 업무들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EGIS 법무팀 강민준 씨 측 변호사와 접촉 완료했습니다. 예상대로 상대 측은 회장님의 변호사. 변호사라는 말 자체를 비웃으며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EGIS의 이름을 확인한 뒤부터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합니다. 그의 보고에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MJ건설 관련 동향 보고도 올라왔습니다. 판교 프로젝트 자재 공급사인 태성스틸이 갑작스러운 내부 설비 문제를 이유로 계약 파기를 통보했습니다. MJ건설 측은 대체 업체를 찾으려 백방으로 뛰고 있지만 저희가 컨트롤하는 유통망 안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보고를 들으며 모니터에 떠있는 MJ건설의 주가 그래프를 바라보았다.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하락세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잘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자신의 발밑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조상우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이제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실 때가 된 겁니까? 지난 7년간의 은둔을 끝내실 시간이 온 것인지요? 그의 질문에 서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아득한 발 아래로 서울의 마천루들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과거를 회상하듯 입을 열었다. 내가 처음 아우라를 세웠을 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20대 여성이었죠. 기술 하나만 믿고 뛰어든 이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의 유일한 무기는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모두가 나를 얕봤지. 그들의 오만함이 나에게는 최고의 방패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이 나를 하찮게 여기는 동안 나는 그들의 등 뒤에서 조용히 세력을 키우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아우라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대한 성을 완성한 뒤였죠. 강민준과의 결혼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위장이었을 뿐이고, 사실 강민준과의 결혼은 단순한 위장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한때는 정말 사랑이라고 믿었던 시절도 있었다.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그의 아내로 살아가는 삶을 꿈꾸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끝없는 무시와 냉대, 그리고 결국 드러난 배신은 그녀의 마지막 미련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는 그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남자였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위해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오히려 이제는 세상에 보여주어야 했다. 그가 버린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조 실장, 다음 주에 있을 세계기술 포럼 GTF 내가 직접 참석하겠어요. 아우라 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녀의 선언에 조상우 실장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세계 기술 포럼은 전 세계 IT 기업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가장 권위 있는 행사였다. 지금까지 아우라 그룹은 조상우 실장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왔다. 베일에 쌓인 아우라 그룹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업계 최고의 미스터리 중 하나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회장님의 등장에 충격받게 될 겁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에는 벅찬 감동과 흥분이 실려 있었다. 충격 아니요, 조 실장. 이건 충격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일 뿐이지. 한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 서울의 정형이 가득 담겼다. 강민준 씨에게도 알려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똑똑히 알 수 있도록. 이제 게임의 규칙은 내가 정합니다. 그녀의 선언과 함께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오르고 있었다. 내조의 여왕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있던 진짜 여왕이 마침내 자신의 옥좌로 귀환하고 있었다. MJ건설의 대표이사 사무실은 강민준의 취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짙은 마호가니, 색상의 거대한 책상, 권위적으로 보이는 가죽 의자, 그리고 벽에는 성공한 사업가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과시적으로 걸려 있었다. 그는 최고급 원두로 내린 커피 향을 음미하며 자신의 변호사 박종훈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박 변호사는 중소로펌의 에이스로 강민준처럼 부유하고 오만한 고객들을 비위 맞추는데 능숙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강민준이 거만한 투로 물었다. 그의 입계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그는 한서연이 고용한 변호사가 어떤 인물일지 상상하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아마도 경험 없는 신출내기거나 아니면 의뢰인도 제대로 못 구하는 변두리 변호사일 것이라고. 박종훈 변호사는 그의 기분을 맞추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아직입니다, 대표님. 아마 대표님의 파격적인 제안에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겠죠. 일개 주부가 뭘 알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쪽의 조건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보내서 기선을 제압하시죠. 두 사람은 마치 승리한 장군처럼 웃었다. 그들이 작성한 이혼 합의서 초안은 관대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모욕 그 자체였다. 갑 강민주는 을 한서연의 지난 7년간의 헌신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혜적으로 제공한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는 문서에는 펜트하우스의 소유권 이전과 약간의 위자료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마치 강민준이 모든 것을 베푸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 정도면 감지덕지하며 받아야지. 안 그러면 국물도 없다는 걸 똑똑히 알려주십시오. 민준의 말에 박 변호사는 고개를 굽신거리며 장담했다. 걱정 마십시오, 대표님. 제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종훈 변호사는 의기양양하게 사무실로 돌아와 한서연 측이 알려준 이메일 주소로 합의서 초안을 발송했다. 그는 곧 절망에 찬 전화가 걸려오리라 예상했다. 제발 조건을 조금만 더 좋게 해달라는 애원이 들려올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상대방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대신 그의 메일함에 도착한 것은 짧고 간결한 제목의 이메일 한 통이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에기스 EGIS 김영철 수석 파트너였다. 박종훈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에기스.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국내 10대 그룹의 법률 자문을 도맡고 수조 원대의 M&A와 국제소송을 처리하는 그야말로 전설적인 로펌이었다. 그런 곳의 수석 파트너가 직접 가정주부의 이혼 소송을 맡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이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지극히 정중하고 기계적이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이혼 합의서 초안은 잘 수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한서연 의뢰인의 정식 대리인으로서 관련 절차에 대해 회신 드릴 예정입니다. 그는 즉시 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까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에기스입니다. 하지만 강민준의 반응은 의외로 덤덤했다. 그는 박 변호사의 호들갑을 비웃었다. 에기스 그 여자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아마 마지막 발악으로 비싼 상담료 내고 이름만 빌려서 겁주려는 거겠지. 그런 허세에 넘어가지 마쇼. 우리가 하던 대로 밀어붙이면 돼. 그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박 변호사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싹트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의 불길한 예감은 정확히 다음날 현실이 되었다. 에기스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서가 도착했다. 그 내용은 강민준과 박종훈의 허를 완벽하게 찌르는 것이었다. 그들은 합의서의 세부 조항에 대해 일절 논평하지 않았다. 대신 재산 분할 소송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를 요구했다. 상호 간의 완전하고 투명한 자산 공개 원칙에 따라 소송 당사자인 강민준 씨와 한서연 씨 양측은 30일 이내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친 모든 자산 및 부채 목록을 법원에 제출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요청처럼 보였지만 사실상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강민준에게 있어 완전한 자산 공개는 성가신 일이었다. 회사와 관련된 비자금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 등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될 것들이 꽤 있었기 때문이다. 박종훈 변호사에게는 그 이상의 공포로 다가왔다.
상대가 아무것도 모르는 가정주부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들은 무언가를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무언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치밀하게 계산된 첫 수였다. 그는 이 게임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직감했다. 바로 그 시각 법정에서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될 무렵 강민준의 사업 현장에서는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그의 야심작이자 MJ건설의 명운이 걸린 판교 신도시 주상복합 건설 현장. 현장 소장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태성스틸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강민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태성스틸은 그들이 사용하는 특수 제작된 H빔의 독점 공급 업체였다. 뭐라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장 태성스틸 사장 연결해. 강민주는 사무실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태성스틸과의 계약 없이는 건물의 골조 공사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는 곧 수개월의 공사 지연과 그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 발생을 의미했다. 잠시 후 연결된 태성스틸 사장의 목소리는 미안함이 가득했지만 단호했다. 강 대표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 공장 설비에 갑작스러운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서 최소 6개월간 가동이 중단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강민주는 욕설을 퍼부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는 즉시 대체 업체를 수소문하라고 지시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다른 철강 업체들은 모두 이미 다른 계약이 꽉 차 있다거나 그 정도 물량을 맞출 생산 능력이 안 된다는 등 모호한 이유를 대며 거절했다. 일부 가능한 곳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MJ건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에 휩싸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아내와의 이혼 문제와 회사의 위기는 전혀 별개의 사건이었다. 그는 감히 자신의 조용한 아내가 이런 거대한 기업 간의 암투에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의심은 오직 사업상의 경쟁자들에게로만 향했다. 분명히 호성건설 그놈들 짓이야. 내가 이 프로젝트 따냈을 때부터 배 아파했지. 비열한 놈들. 그는 경쟁사를 향한 분노를 불태우며 복수를 다짐했다. 그가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 채 같은 시각 아우라타워의 최상층 한서연은 조상우 실장의 간결한 보고를 들으며 창밖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EGIS로부터 자산 공개 요청서가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태성스틸의 계약 파기도 예정대로 완료되었습니다. 태성스틸은 3년 전 저희 아우라 벤처스가 인수한 자회사이므로 문제의 소지는 전혀 없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앞의 모니터에는 MJ건설의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다. 아직 시장에는 소문이 퍼지지 않아 큰 변동은 없었지만 작은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향긋한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표정은 고요한 호수처럼 평온했다. 체스판 위에 첫 번째 말이 움직였다. 상대는 아직 자신이 이 게임의 플레이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태성스틸의 계약 파기는 MJ건설에 불어닥칠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강민주는 비상체제를 선포하고 밤낮으로 대체 공급 업체를 찾아다녔지만 시장은 그에게 유례 없이 차가웠다. 평소라면 서로 계약을 따내려 경쟁했을 업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저었다.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경쟁사인 호성건설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호성건설이 업계에 압력을 넣어 자신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아서 그 거대한 압력의 진원지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진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엎친 대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자금줄에 문제가 생겼다. MJ건설의 2대 주주이자 10년 넘게 동업관계를 유지해온 재무적 투자자 최진규 사장이 긴급 면담을 요청해왔다. 강민주는 최 사장이 판교 프로젝트의 자금난을 해결해줄 구원투수라고 생각하며 한달음에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다. 하지만 최 사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기대를 산산조각냈다. 강 대표 미안하네. 나 MJ건설 지분 전량 매각해야겠어. 뭐라고요? 최 사장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이 중요한 시기에 지분을 매각하다니요. 강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최진규는 그의 오랜 사업, 파트너이자 사석에서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다. 그의 갑작스러운 배신은 강민준에게 큰 충격이었다. 최 사장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젯밤에 내 주거래 은행에서 연락이 왔네. 내 모든 사업체에 대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하더군. 단 MJ건설과의 관계를 정리한다면 재고해보겠다는 조건을 달았지. 그의 설명은 강민준에게 더 큰 혼란을 안겨주었다. 은행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느 은행입니까? 최 사장은 힘없이 대답했다. SC 제1은행. 강민준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SC 제1은행은 아우라 그룹의 주거래 은행 중 하나라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최 사장은 그의 눈을 피하며 말을 이었다. 강 대표 자네 요즘 뭔가 잘못 건드린 거 아닌가? 은행 쪽에서 그러더군. 자네 회사가 관리 대상에 올랐다고. 더 깊이 엮였다가는 나까지 위험해질 수 있네. 미안하네 정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고 돌이킬 수 없었다. 최 사장의 지분 매각 소식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신호가 되었다. 내부자가 먼저 발을 뺐다는 사실에 기관 투자자들과 개미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 앞다투어 MJ건설의 주식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주가는 폭락에 폭락을 거듭했다. 불과 며칠 만에 회사의 시가총액은 3분의 1 토막이 났다. 강민주는 자금난과 주가 폭락이라는 이중구에 갇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분노를 사겼다. 그의 분노의 화살은 여전히 엉뚱한 곳을 향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경쟁자들의 비열한 음모라고 확신했다. 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평원해야 할 MJ건설 사무실에 수십 명의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국세청 조사국 직원들이었다. MJ건설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모든 회계장부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할 예정이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관의 냉정한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강민주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신의 사무실 의자에 주저앉았다. 특별 세무조사. 그것은 기업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조사는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는 방식으로 집요하게 이루어졌다. 강민준이 수년간 관행처럼 저질러왔던 비자금 조성 탈세 배임 혐의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숨겼다고 생각했던 비밀 장부들이 어떻게 국세청의 손에 들어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가장 아픈 곳만 골라서 정확하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이 자신을 조여오는 거대한 음모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한서연의 세상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기술 포럼 GTF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에 몸을 싣고 있었다. 기내에는
이동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최첨단 통신 장비와 화상회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그녀는 조상우 실장과 마주 앉아 유럽 지사에서 추진 중인 5억 달러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 인수건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고 있었다. M&A 팀의 최종 실사 결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모두 최상급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서 최종 검토 마쳤고 회장님의 제가만 남았습니다. 조 실장의 보고에 서연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계약서 조항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그녀의 눈은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의 핵심을 순식간에 꿰뚫어 보았다. 몇 가지 독소 조항을 지적하며 수정을 지시하는 그녀의 모습은 불과 몇 주 전까지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았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냉철하고 전문적이었다. 이 부분은 수정하세요. 그리고 상대 측에 우리의 최종 제안을 전달하도록. 오늘 자정까지 답변이 없으면 이 협상은 없던 걸로 합니다. 그녀의 결정은 단호했다. 조 실장은 즉시 그녀의 지시를 유럽 지사장에게 전달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거대한 거래가 하늘 위를 나는 비행기 안에서 아무렇지 않게 결정되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휴식을 취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의 몰락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다. 그에게 가하는 압박은 그녀가 지휘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수많은 파트 중 아주 사소한 하나에 불과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세계 시장이라는 더 큰 무대를 향해 있었다. 강민준에게 결정타를 날린 것은 그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분야에서의 패배였다. 정부가 추진하는 송도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MJ건설은 이 프로젝트의 핵심인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이것만 따내면 판교에서의 손실을 만회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는 로비스트들을 총동원하고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는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필사적이었다. 입찰 결과 발표일. 강민준은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경쟁사들은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에서 MJ건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발표된 최종 사업자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은 이름이었다. 오르카 테크놀로지, 올카 테크놀로지, 들어본 적도 없는 신생 벤처 기업이었다. 강민준은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심사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고 소리치며 분노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정부는 오르카테크의 기술력이 압도적이었다는 공식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강민준은 몰랐다. 그 신생 벤처 오르카테크가 바로 한 달 전 아우라그룹이 비밀리에 인수한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라는 사실을. 한서연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자신의 손으로 직접 꺾어버린 것이다. 모든 것을 잃은 강민준은 폐인처럼 변해갔다.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고 국세청 조사는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시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을 속삭이던 오수진마저 그의 몰락을 지켜보며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보이지 않는 적이 사방에서 자신을 포위하고 숨통을 조여오는 악몽. 그는 마침내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나 경쟁사의 방해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완벽하게 설계된 거대하고 정교한 계획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계획의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서울가정법원의 조정실 내부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더욱 스산하게 느껴졌다. 강민준은 며칠 새 수척해진 얼굴로 초조하게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세무조사의 압박으로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한때의 오만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신경질적인 불안감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옆에 앉은 박종훈 변호사 역시 안절부절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법조계의 전설인 에기스를 상대로 앉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잠시 후 조정실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차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최고급 소재로 만들어진 정장은 그녀의 고든 자세와 어우러져 기품을 자아냈다. 그녀의 뒤에는 에기스의 김영철 수석 파트너가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법정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거물의 등장은 조정실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양측의 대조적인 모습은 누가 이 싸움의 강자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중년의 조정위원 판사는 지친 기색으로 양측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다. 양측 모두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소송으로 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길 뿐입니다. 그의 의례적인 권고가 끝나기 무섭게 박종훈 변호사가 다급하게 말을 잘랐다. 그는 이 불리한 게임에서 어떻게든 점수를 만회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최후의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 강민준 대표는 이 결혼의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강민준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다. 평생을 바쳐 회사를 일구고 아내에게는 부족함 없는 삶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회사 사정이 잠시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 기회를 틈타 터무니없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기여도 경제적 능력도 전무한 전업주부가 남편의 피땀 어린 재산을 이렇게 약탈하려 드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는 한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결정적인 모욕의 단어를 내뱉었다. 이것은 남편의 성공에 기생해온 사람이 이제 와서 숙주를 통째로 삼키려는 파렴치한 행위입니다. 기생충. 그 단어가 조정실 안에 울려 퍼지는 순간 강민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그래, 저 여자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가 한심한 그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에기스의 김영철 변호사 눈에 스쳐 지나간 차가운 경멸의 빛을 김영철 변호사는 박종훈의 유치한 연극이 끝날 때까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시끄럽게 지저대는 강아지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기다렸다. 마침내 조정실이 다시 조용해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조정위원에게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 측은 더 이상 소모적인 언쟁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저희 의뢰인 한서연 씨의 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으로 모든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그는 테이블 위로 두껍고 정교하게 제본된 서류 뭉치 하나를 올려놓았다. 묵직한 소리가 방 전체에 울렸다. 그는 똑같은 서류 한 부를 박종훈 변호사에게도 건넸다. 서류의 표지에는 금박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아우라 그룹 및 관계사 자산 현황 보고서, 제출인 한서연. 강민준은 헛웃음을 쳤다. 아우라 그룹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온단 말인가? 그는 서연이 자신을 겁주기 위해 어설픈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종훈 변호사는 그 보고서의 완벽한 양식과 에기스의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는 차가운 공포감에 휩싸인 채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은 멈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강민준과 박종훈의 얼굴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절망으로 물들어갔다. 첫 페이지는 한서연 개인 명의의 자산 목록이었다. 강남의 타워 팰리스, 한남동의 고급 빌라 뉴욕 맨해튼의 콘도 런던의 타운하우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MJ건설의 총자산을 가볍게 뛰어넘는 가치의 부동산 목록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의 턱이 딱 벌어졌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본격적으로 아우라그룹의 지배구조가 펼쳐졌다.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신재생에너지, 핀테크. 수십 개에 달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계열사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 아우라홀딩스의 주주 명부가 나타났다. 최대 주주 한서연 의결권 지분 82.4%. 그 문장을 본 순간 강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미친 듯이 페이지를 넘겼다. 그의 눈에 익숙한 이름들이 들어왔다. 아우라 벤처스의 투자 포트폴리오 목록. 그곳에는 선명하게 태성스틸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그의 마지막 희망을 앗아갔던 오르카 테크놀로지의 이름도 있었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갑작스러운 계약 파기, 은행의 대출 압박, 정체를 알 수 없었던 경쟁자의 등장.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었음을,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바로 눈앞에 자신의 아내였음을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경쟁사의 음모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아니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손안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세계적인 회계법인에서 인증한 한서연의 추정 총자산 평가액이 적혀 있었다. 그 숫자를 본 강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숫자의 단위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어서 그는 몇 번이고 영의 개수를 다시 세어보아야 했다. 수십억 달러, 원화로는 조 단위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은 그녀의 재산 목록에 있는 소수점 아래의 숫자보다도 못한 것이었다. 조정위원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박종훈 변호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법조계 역사상 가장 멍청한 실수를 저지른 변호사로 기록될 것이었다. 조정실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강민주는 멍하니 한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었다. 기생충이라고 불렸던 여인. 그가 동전 몇 푼을 던져주듯 위자료를 제시했던 여인. 그 여인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제국에 숨겨진 여자였다. 그의 세상이, 그의 자존심이, 그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지는 순간이었다. 조정위원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휴정을 선언했다. 김영철 변호사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서류 가방을 챙겼다. 한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방을 나가기 전 얼어붙은 채 앉아있는 강민준에게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승리자의 희열이나 조롱은 없었다. 오히려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가 하찮은 미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차가운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조정실을 떠났다. 강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보고서를 붙잡았다. 그 묵직한 종이 뭉치가 그의 무너져 내린 세계의 묘비처럼 느껴졌다. 조정실에서 나온 강민주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와도 같았다. 아내가 한서연이 아우라그룹의 회장이라고, 그 모든 일이 그녀의 계획이었다고 그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것은 그의 7년간의 결혼 생활, 그의 자존심, 그가 이룩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법원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고 귀에는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다. 오직 보고서에 적혀있던 천문학적인 숫자와 아우라그룹 회장 한서연이라는 글자만이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그는 인정할 수 없었다. 직접 그녀의 입으로 듣기 전까지는. 그는 택시를 잡아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무의식 중에 아우라그룹이라고 중얼거렸다. 잠시 후 그는 테헤란로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거대한 탑 앞에 서 있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이 건물이 오늘따라 자신을 비웃으며 내려다보는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성을 잃은 채 건물을 향해 돌진했다. 한서연 회장 나오라고 해.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고함 소리에 최고급 대리석으로 마감된 고요한 로비의 공기가 찢어졌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보안 요원들이 즉시 그를 제지하기 위해 달려왔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분 확인이 안 되시면 출입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들의 팔을 뿌리치며 발악했다. 비켜, 나 강민준이야. 너희 회장 남편이라고. 그의 외침은 처절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에는 동정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들에게 그는 그저 회장님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는 불쌍한 진상일 뿐이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밖으로 끌어내려던 찰나 한 요원의 인이어로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최상층으로 모셔라. 요원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췄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조금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중한 태도로 그에게 길을 터주었다. 이쪽으로 오시죠. 회장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강민준은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다시 분노를 되찾고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는 숨겨진 엘리베이터로 안내되었다. 그가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안의 정적은 그의 거친 숨소리와 대조를 이루며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는 한서연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그를 맞이한 것은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정형이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는 전 세계의 금융 데이터와 뉴스 속보를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었고 방 전체에는 평범한 인간의 세계와는 다른 차원의 권력이 흐르고 있었다. 한서연은 그에게 등을 보인 채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몸을 돌렸을 때 강민준은 숨을 멈췄다.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의 아내 한서연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는 여제 누디가 서 있었다. 왜? 어째서? 강민준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이 모든 게 당신 짓이었어. 내 회사를, 내 인생을 망가뜨린 게 당신이었냐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는 그녀가 부정하기를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오해라고 말해주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서연의 대답은 그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았다. 그녀는 조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그녀의 차분함이 오히려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내가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강민준 씨.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무너뜨린 거지.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그의 심장을 쿵쿵 울리는 것 같았다. 당신은 지난 7년간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제대로 본 적이 있나요? 내가 읽는 책이 경제 서적인지 소설책인지, 내가 밤늦게까지 컴퓨터로 무엇을 하는지, 내 동창회 모임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한 적이라도 있었나요? 그녀의 질문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었으니까. 속인 게 아니에요. 당신이 보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은 내가 당신이 만들어 놓은 아내라는 틀 안에 갇혀 있기를 바랐고 나는 기꺼이 그 영위를 해주었을 뿐이에요. 당신의 그 오만한 무관심이 나에게는 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패가 되어주었죠. 그녀는 그의 눈앞에 멈춰 섰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차가워서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당신이 내민 이혼 서류는 당신이 우리의 관계에 내린 사망 선고였어요. 태성 스틸의 계약 파기는 그 선고에 대한 나의 대답이었고, 국세청 조사는 법정에서 나를 기생충이라 부르며
모욕한 당신의 어리석은 변호사에게 보내는 청구서였죠. 그리고 송도 프로젝트는 당신이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내가 직접 찍어준 마침표였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가 지난 몇 주간 겪었던 지옥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거대한 음모의 실체는 너무나도 허무했다. 그것은 그가 하찮게 여겼던 아내의 계획적인 복수였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그는 한없이 작고 초라한 인간에 불과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부부였잖아. 그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버리고 애원하듯 말했다. 그 말에 처음으로 한서연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닌 차가운 경멸이었다. 부부 당신은 그 단어의 의미를 알기나 하나요? 내 생일에 다른 여자의 선물을 고르러 갔던 당신이 내가 아파서 누워있을 때 비서에게 죽 한 그릇 보내고는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던 당신이 우리의 결혼은 당신이 오수진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미 죽어 있었어요. 당신이 이혼을 요구한 그날 나는 그저 그 죽은 관계에 장례를 치렀을 뿐입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의 심장을 완전히 관통했다. 그의 모든 방어 기제가 무너져 내렸다. 분노는 사라지고 텅 빈 절망만이 남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잘못했어. 서연아, 제발. 하지만 그의 뒤늦은 후회는 너무나도 공허했다. 한서연은 그에게서 등을 돌려 다시 창가로 향했다. 그녀에게 강민주는 이제 더 이상 볼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 그녀는 집무실 구석에 조용히 서 있던 조상우 실장에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조 실장, 이분을 정중하게 밖으로 안내해 드리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에 단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조치해 주세요. 이분, 그 지극히 사무적인 지칭이 그들의 관계에 찍힌 마지막 마침표였다. 강민주는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자신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린 죄인처럼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여제의 왕조 앞에서 오만했던 왕은 그렇게 한낱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강민준과의 대면 이후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정리되었다. 마치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자 모든 것이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가듯 그의 몰락은 거침이 없었다. 이혼 서류에는 더 이상의 협상이나 분쟁 없이 도장이 찍혔다. 강민주는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서류에 서명했다. 한때 그가 세상을 다 가진 듯 군림했던 MJ건설은 결국 부도를 맞았다. 자산은 헐값에 매각되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신문 사회면에는 유망 중견 건설사의 갑작스러운 몰락, 무리한 사업 확장과 도덕적 해이가 원인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세상은 그의 몰락의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의 곁을 지키던 사람들도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의 성공을 찬양하며 따르던 후배들은 등을 돌렸고 그에게 부와 젊음을 의탁하려 했던 오수진은 가장 먼저 떠났다. 그녀는 그의 텅 빈 아파트를 찾아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훑어보며 말했다. 당신 이제 보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그녀는 그가 사준 명품 가방들을 챙겨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관계가 얼마나 얕고 이기적인 것이었는지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시작했던 낡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손에 남은 것은 국세청이 부과한 거액의 추징금과 자신이 내던져 버린 여인이 사실은 세상의 여왕이었다는 끔찍한 진실뿐이었다. 그는 좁은 오피스텔의 낡은 소파에 앉아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 기술 포럼 GTF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앵커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했다. 오늘 기조연설에는 지난 수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혁신기업 아우라 그룹의 회장이 마침내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한때 자신의 아내였던 여인이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작은 우물 안의 개구리였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같은 시각 스위스 제네바의 포럼 행사장. 세계를 움직이는 IT 기업의 CEO들과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거대한 홀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모두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아우라 그룹.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을 위협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미지의 제국. 그 제국을 이끄는 숨겨진 황제가 과연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대부분은 냉혹한 기업 사냥꾼으로 알려진 늙은 재력가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침내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조상구 실장이 연단에 올랐다. 그는 간결하게 아우라 그룹의 비전을 소개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그리고 이제 아우라 그룹의 창립자이자 의장 한서연 회장님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입구로 쏠렸다. 잠시 후 어둠 속에서 한 인물이 걸어 나왔다.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우아하고 젊은 동양 여성이었다. 홀 안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두가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이었다. 정적은 잠시뿐 곧이어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고 장내에는 믿을 수 없다는 술렁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한서연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침착하고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 중앙에 섰다. 그녀는 전 세계의 거물들을 앞에 두고 마치 자신의 서재에서 책을 읽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연설은 그녀의 등장보다 더욱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부를 과시하는 말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연설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과 기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철학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비전은 거대하고 확고했다. 연설이 끝났을 때 홀 안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단순히 부유한 사업가가 아닌 세상을 바꿀 진정한 리더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세상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으로 들끓었다. 테크에 숨겨진 여왕, 세상을 바꿀 비전너리. 온갖 찬사가 담긴 헤드라인이 전 세계 언론을 장식했다. 그녀는 순식간에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열광과 관심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침착하게 자신의 일을 처리했고 자신의 제국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갔다. 갑작스러운 유명세는 그녀에게 성가신 부수적인 일일 뿐 그녀의 본질을 바꾸지는 못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서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한서연은 다시 아우라타워 최상층 자신의 집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다. 이전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그녀의 감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은 자의 고독함도 복수를 계획하는 자의 차가움도 없었다. 오직 모든 족쇄에서 풀려난 자의 완전한 자유와 자신의 힘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자의 평온한 만족감만이 그녀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조상우 실장이 조용히 들어와 보고했다.
회장님, 제네바에서 발표하셨던 글로벌 지속가능성 기술재단 설립안이 유엔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무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민준과의 일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일처럼 느껴졌다. 그것은 승리도 복수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낡고 부서진 문을 치워버린 것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자리를 되찾았을 뿐이고 그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렸을 뿐이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더 크고 위대한 목표들이 놓여 있었다. 한 남자의 아내라는 작은 세계에서 벗어나 그녀는 이제 세상을 무대로 자신의 비전을 펼쳐나갈 것이었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제국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